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었죠. 방금 전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 때문에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반려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제 정책으로 인해 홍 부총리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홍 부총리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동산, 조세 등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을 시험대에 두고 계속 평가를 받아야 할 테니까요. 2020년 11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누가 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지 계산기 두드리느라 바쁜데요. 특히 무역이 중요한 우리에게는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통상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거기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WTO 사무총장 선거도 있어서요.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누성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만나면 이것부터 물어본다던데요. 트럼프가 될 것 같으세요? 바이든이 될 것 같으세요? 모르신다고 대답하려고 하시죠? 네. 지금 1시간 지났잖아요. 네. 오후 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지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동안 선거 판세를 지난 2016년 예측했던 사람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가 또 틀리면 어떨까. 아니, 교수님은 그동안 예측했던 게 맞은 표현이셨어요? 틀린 표현이셨어요? 저도 그때 틀렸죠. 클린턴이 당연히 틀리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몰랐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러스트벨트하고 선벨트, 플로리다 같은 마이애미, 이런 지역이죠. 노스캐롤라이나, 뭐 아리조나 이런데 그 중에서 한 군데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워낙 빨리 따라잡아서. 네. 근데 이제 러스트벨트 중에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정도, 위스콘신 요 3개 정도는 한 6, 7%씩 벌어져 있더라고요. 어제 기준으로. 네. 그런 거 보면 샤이 트럼프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중간선거가 6천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 중간선거는 거의 2대1로 바이든이 우세한다고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남아있는 표 자체가 줄어들고 지금 현재 이틀 전에 추정한 것이 한 6%, 7%씩 격차가 있으면 네. 샤이 트럼프가 나타나도 덮을 것 같지는 못하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 순수하게 예측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이든이 우세하지 않을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대세는 바이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제가 코앞이라고 했는데 시작이 됐죠? 네. 뭐가요? 대선이요. 1시간 전에. 그렇죠. 네, 시작이 됐어요. 제가 코앞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가지고요. 네. 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바뀌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 또 우리 통상 전략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만약에 바이든이 정말 된다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바이든이 된다면 뭐 이런 지지가 철회되거나 뭐 바뀌거나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WTO에서 실제로 이제 가서 보면 그렇게 지지했다가 또 확 바뀌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1차 투표에서 WTO의 그 의사결정 방식은 컨센서스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컨센서스가 그 160 몇 개국이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은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너럴 어셈블리, 한국말로 일반 이사회
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투표를 한 결과 96표가 넘어선 1등이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유명유 본부장은 뭐 70몇 표에 그쳤다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가 통상정책을 보통 선언할 때 EU는 통상정책이 통일된 통상정책이에요. 개별 통상정책을 이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관세동맹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외부에 대한 그것이 똑같아서 네. 이런데 어떤 미묘한 사안에서 내셔널 서버린티라고 하는 주권이 중요한 사항은 EU가 개별 국가들한테 투표권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그런데 네. 이번 사무총장 선거에는 EU가 통상정책 권한을 행사해서 EU 28표가 모두 몰표로 나이지리아로 표다. 갔군요. 그 바람에 이제 돌아선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반대를 했던 이웃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 운동을 했던 게 일본이고 한국하고의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중국도 사실 저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왜 다 이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끝나면 보통 이제 2차에서 결선 투표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컨센서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사회 지금 사무총장이나 그 WTO에서 주요국들이 그린룸 컨설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물러나셔. 물러나는 게 수순이니까. 또 기권을 하게 하죠. 기권하게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게 하는 절차인데 갑자기 지난주에 미국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 지지하겠다. 그 이유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저쪽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바이든이 된다고 그래도 중국이 그렇다면 그러면 트럼프와 달리 중국을 그러면 우호국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입장을 바꿔설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트럼프처럼 막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 WTO를 무시해서 상소기구에 위원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한 명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7명 정원 중에. 네. 그렇게 WTO를 무시했던 사람인데 바이든은 반대로 다자주의와 동맹을 우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자주의와 동맹을 우선으로 한 그런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걸 EU가 알아듣고 또 중국이 알아듣고 돌아선다면 스토리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사실은 네. 지금 WTO 운영 그걸 보면 그동안에 또 미국의 WTO 무시했던 행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워낙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만큼 몰아붙이진 않겠지만 바이든이 뭐 당장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낼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워낙 표 차이가 많이 나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세를 좀 뒤집을 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연기됐잖아요, 교수님. 이 변수가 혹시 좋게 작용하거나 나쁘게 작용하거나. 그게 원래 11월 10일이 2차 제너럴 일반 이사회 그 날이었잖아요. 네. 한국 시간으로 11일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게 이제 한 달로 연기됐으니까 시간은 분명히 20일 정도를 벌었어요. 과연 20일 정도 벌었다면 그동안의 중요한 사건은 미국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처럼 강하게 밀어붙여서 유명희 본부장을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냥 대세는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트럼프가 된다면요? 트럼프가 된다면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트럼프 스타일은 아시겠지만 안 그러면 협박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변수가 남아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통상학과 교수시고 WTO 여러 차례 보셨으니까 그냥 지금 이쯤 해서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아름답게 내려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미 했는데 그거를 해서 또 하면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일본정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100표 넘게 얻은 당선자를 그리고 이 오콘저 후보가 제가 압니다만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실제로 또 통상 쪽에서 월드뱅크에서 오랜 경험도 쌓고 있고 나이지리아는 재무장관도 했던 경력이 출중한 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 뭐 흠집이 있다면 저도 어차피 뭐 우리나라 후보가 돼서 WTS 보이스 좀 내고 하는 게 원합니다만 흠집이 있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대선 불복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WTO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대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뭐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으니까요. 바이든이 되면 이런 방향성은 조금 바뀝니까? 보호무역주의는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도 내세운 게 바이 아메리칸, 팔러시, 그러니까 미국 상품 우선주의 뭐 이런 정책 내세우고 있는데 단지 바이든이 이제까지 통상정책에서 밝힌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돼봐야 알지만 바이든의 성향상 보면 동맹 강조하는 것, 다자주의 또 복귀 강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옛날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호 관세를 이미 이제 뭐 무역확장법 232조나 슈퍼 301 같은 걸로 해서 매기고 있는 것을 철회할 것 같지는 않고. 사실 그걸 하기까지 힘들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밀어붙여서 그 많은 반발을 이기고 한 건데 그걸 과연 철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주로 이제 했거든요. 네. 의회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써서 중국을 압박했는데 그 바뀌었다고 또다시 행정명령 써가지고 이전 정부 거 취소 그렇게 해서 뭐 알루미늄이나 철강에 대한 그 관세부가 없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건 자국 우선주의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이든도. 그리고 실제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좋았고 미국 국민들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자국 우선주의를 좀 유지하길 바라지 않지 않을까. 트럼프만큼 강력하긴 안 하더라도. 반응 방식의 차이죠. 방식의 차이겠죠. 바이 아메리칸 팔레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호무역주의고 차별 또 우선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무차별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차별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나라 우선이 먼저. 무차별 원칙을 구성하는 것 중에 두 번째 내국민 대우라는 게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바이 아메리칸이 아니라 바이 이퀄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이 가져갈 것 같은데 단지 차이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이제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나 301조를 써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종합 통상법 88년 통상법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후적인 조치지만 무역 구제 조치들 반덤핑 상계 관세 그다음에 무슨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같은 이런 조치를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네. 절차에 따라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트럼프 재임 시절 우리에게도 좀 힘들었던 분야가 있잖아요. 좀 압박이 심했던 부분 어떤 게 있었을까요? 특히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 협약 탈퇴를 했고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건 철강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였었죠. 네. 사실 철강은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한국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수입품의 반은 한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이 같이 맞은 거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알루미늄하고 철강 쪽 같은 게 이제 제일 민감한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분은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좀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중국과의 관계겠지만. 일단은 매겨놓은 거를 쉽게 처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더라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을 위해서 어떤 시점에 들어와서 프라이스 언더테이킹을 한다든가 해서 네. 약속을 지켰을 경우에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또 고려하는 점도 많고 그다음에 자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바이든도 IT 산업 규제 강화를 천명했어요. 이거 우리한테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IT 산업 규제를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 네. 중국을 겨냥한 것 같아요. 중국 화웨이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조치는 지난번에 이제 사이버 칩을 붙였는데 이게 정보를 빼는 게이트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 게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국의 IT 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그 네. 대표적인 게가 이제 GT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화웨이였었지 않습니까? 특히 화웨이에 대해서는 5G 그 네트워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게 이제 5G인데 이런 측면에서 IT 규제는 바로 중국의 그런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국의 통상 정책은 중국을 어떻게 대응하고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뭐 핵심은 그건 거잖아요, 교수님. 지금 미국 통상정책의 가장 포커스는 중국을 적국으로 생각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탈취하는 게 중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같은 바이파티션 이슈라고 그러거든요. 네. 초당적인 이슈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도 통상정책의 기본은 이것이 동맹으로 됐던 중국 압박을 위한 동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동맹들을 통해서 중국에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겠다. 불공정한 짓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중국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럼 미국 무역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미중 무역 협상은 일단 트럼프식의 협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단계 합의까지 이루었다가 이제 이행을 안 하니까 네. 트럼프가 다시 보복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겉보기에는 이제 뭐 자존심이 있고 국가 그게 있으니까는 숙이지 않지만 뒤로 다 양보해 줬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임기 제한이 없애고 나서 거의 황제급으로 등극하면서 이게 갑자기 뻣뻣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네. 쉽게 바이든이 대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방법은 뭐냐면 트럼프는 그냥 직선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동맹과 함께 중국을 소위 말해서 막 표현으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불공정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방식이 차이지 같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러 차례 강조해주고 계세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미중 관계가 지금 뭐 급변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방법의 문제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이 안 됐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 절차 방법과 눈치를 보면서 한다면 불확실성은 좀 줄어드니까 글로벌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트럼프는 왜 제가 처음에 생생경제에 나왔을 때 트럼프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에 대해서 확실한 건 그의 unpredictability, 불확실성밖에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은 그렇지는 않아요. 동맹 강조하고 다자주의 강조하고 룰 베이스드로 그러니까 규범 접근한 그런 절차를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리스크는 작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와 미중 관계에 너무 밀접한 상황이니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것만으로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중국에 대한 규제로 한국이 손해를 봤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품의 80%가 부품이나 소재로 중국에 수출하고 그걸 또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니까. 네. 그러나 사실은 보면 무역 전환 효과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5G인데 5G가 미국 그 통신기기로 미국 시장은 에릭슨이 원래 제일 많았고 마켓 네. 쉐어로.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 삼성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물러가는 바람에 에릭슨을 제끼고 화웨이 걸 먹어서 삼성이 1위가 되는 그런 무역 전환 효과도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에게 나쁜 것만 있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탄소 조정세 바이든이 하면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내세우기 탄소 조정세인데 우리는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부터 우리 목표 베이스로 감축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와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수소차인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이거든요. 그거는 뭐 수소를 끌어들여서 산산 결합하면 H2O 에서 H를 분리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1위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탄소 조정세 도입하더라도 일반 개도국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피해만 입을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이 특히 반대를 하죠. 네. 제가 앞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계산기 두드리느라 바쁘다 그랬는데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네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